안녕하세요. 공군장교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 강사 한유진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저희가 공군 한국사 근현대사 파트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공군 한국사에서 근현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전근대사에서 한 75%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근현대사에서는 20% 정도, 그리고 5%는 공군 핵심 가치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항별로 따져보면 이 근현대사 파트는 한 3-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 근현대사 파트의 개념을 쭉 정리해 나가기보다 조금 더 단기간에 효율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들, 시험에 잘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개념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이제 강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 10문제를 뽑아서요. 문제 풀면서 중요 개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들으시길 바랄게요. 자, 근현대사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언문의 결과 등장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국민과 함께 걷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게 되어야.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인 여망인 개헌,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여망은 바로 개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하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13 폭거 무엇입니까? 바로 4.13 호원 조치를 가리키는 거죠. 4.13 호원 조치가 계기가 되어서 또 일어난 시민들의 그런 항쟁을 6월 민주항쟁이라고 얘기하죠. 이 선언문은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1987년에 일어난 전국적인 시민들의 시위가 되겠고요. 이 시위는 60국민대회 선언문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좀 짚어보면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놨대요.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이 박종철은 민주화 시위를 하던 중에 이제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의 고문으로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당시 경찰이 언론 쪽에 배포했던 이 죽음의 원인은 뭐냐? 경찰이 신문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책상을 탁 하고 치니 갑자기 억 하고 죽었다 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언론 보도를 하면서 국민들을 이제 속이기에 급급했는데요. 진짜 사인을 밝혀보니까 사인은 무엇이었냐? 물고문과 전기고문으로 인한 죽음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제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면서 6월 민주항쟁에서 이제 더욱더 국민들이 이제 소리 높이면서 항쟁을 이어나가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여망인 개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국민들이 어떤 개헌을 요구했냐면 당시에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들,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대리인들이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뽑았죠. 근데 이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 해줘라 라는 거겠죠. 그런데 당시 현 정부는 전두환 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전두환 정부에서 이걸 싸그리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아니, 우리는 그동안에 있었던 4.13 호원 조치라고 이걸 얘기하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이 헌법을 수호해 나가겠다. 그냥 기존에 있었던 헌법을 지켜나가겠다. 즉 이 말은 뭐냐? 대통령 직선제 말고 간선제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라는 조치를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국민들이 더욱더 분노해서 6월 민주항쟁에 나서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시위가 열리게 되고 이제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 선언이 발표가 되죠.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6.29 민주화 선언의 골자는 무엇이냐? 이제 국민들의 요구가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요.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다라는 포인트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럼 6월 민주항쟁 누구 때 있었던 일입니까? 전두환 정부 시기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전두환 정부 다음 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문의 결과로 등장한 정부니까 전두환 정부, 다음 정부, 노태우 정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태우 정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교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전교조 노태우 정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89년에 만들어졌죠. 1989년에 전교조 노태우 정부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동유럽 및 중국, 소련과의 수교가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동유럽이나 중국, 소련,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이에요.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하게 된 거, 이걸 북방 외교, 북방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북방 외교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대학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수 재임용제를 폐지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노태우 정부 맞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다 노태우 정부에 해당되는 내용 맞네요. 세 번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교수 재임용 제도를 폐지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시에는 교수가 일정 기간 근무하면 심사를 거쳐서 다시 재임용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유신 정권 때 만들어진 건데요. 교수들 중에서 정부의 비협조적인 교수들을 뭐 하기 위해서, 내쫓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시키게 된다라는 거.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누구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방의회에서 누굴 뽑죠? 기초의회 의원들, 그리고 뭐 광역의회 의원들을 뽑습니다. 이것은 노태우 정부 때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장을 뽑는 거, 뭐 시장이나 군수나 그 다음에 도지사 이 장을 뽑는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는 김영삼 대통령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에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긴 하지만 전면적인 실시는 아니고요. 부분적인 실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전면적인 실시, 지방의회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가 같이 이루어진 건 김영삼 정부 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995년의 일이죠.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인데요. 다음에 통일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통일 문제 다른 사람 말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라는 내용이죠. 남과 북은 올해 8월 15일쯤 해서 흩어진 이산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인 그런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서 민족 경제를 균형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여러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서로 신뢰를 다져나가자라고 합의한 선언문.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2000년에 이제 합의가 된 6.15 남북 공동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누구 대통령 때입니까?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죠.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평양에서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발표된 선언문이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문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의 내용 골라보도록 할게요. 남과 북은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인 목적에만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핵과 관련된 거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고요. 이것은 1991년 노태우 정부 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것을 재확인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통일선언문, 통일합의서와 관련된 문제들이 또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통일 관련 합의서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누구 때입니까? 72년 박정희 정권 때죠. 1972년 박정희 정부에서 최초로 이제 북한과 합의된 통일 합의서의 내용인데요. 3대 원칙, 여기서 주장한 건 무엇이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3대 원칙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통일 합의서를 만들었다면 이것을 재확인한 건 언제냐?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이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이에요. 노태우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성명을 재확인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호 화해와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말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교류 협력을 열자라는 그런 내용이 채택된 것. 이것도 역시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의선이라고 썼네요.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이에요. 이것도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4번,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라고 인정한 거. 이것이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인 4번이 되겠네요. 남측의 연합 제안은 무엇이냐면 한민족, 우리가 한민족이잖아요. 근데 두 국가, 한 민족이지만 두 국가를 유지하고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뭐냐? 한민족, 한 국가 만들자라는 거, 두 제도,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통일한다고 해서 바로 그냥 한민족, 한 국가가 되어가지고 모든 체제를 다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체제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우리가 통일 합의를 하자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남북의 그런 공동 체제, 그러니까 남북의 체제가 공존됨을 인정하는 그런 공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일본군은 얕보던 독립군에게 큰 참패를 당하자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와 관동 지방에 주둔 중인 부대, 그리고 시베리아에 출병 중인 부대를 다 동원해서 세 방향에서 독립군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대요. 이로 인해서 중요한 키워드 여기 나옵니다. 1920년 10월 이것이 발발했다라고 나와 있죠. 딱 보니까 일본군과 독립군 간의 전투인 것 같아요.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에서는 우리 수험생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연도와 시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둘 다 1920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1920년 이건 6월, 이거는 1920년 10월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청산리 대첩이 되겠죠. 1920년 10월이니까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 각각 활약했던 독립군 부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독립군 부대를 이끌었던 그 장을, 그 독립군 장군을 기억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건 홍범도 장군이죠.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건 바로 김좌진 장군이 되겠습니다. 김좌진의 북로 군정 서군의 활약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있게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만 싸운 건 아니에요. 이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과 함께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해서 싸웠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도 이때 활약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산리 대첩은 좀 의의가 크죠. 왜냐하면 여러 독립군 전쟁 중에 가장 크게 승리했던 대첩이에요. 일본군 3,300여 명 정도의 사상자를 낸 대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분들이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이후에 굉장히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산리 대첩이 왜 승리했냐면 그 청산리 계곡 지형을 잘 활용한 전략과 전술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그 지역, 간도 지역에 있었던 우리 조선인들의 협력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백두산인 거 아시죠? 여기가 봉오동, 여기가 청산리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간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도 지역에 많은 이 조선인들이 독립군 부대를 여러모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일본군 사상자가 발생하자 일본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대한 보복으로 이 지역에 있었던 간도 지역에 양민들을 대거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간도 지역의 조선인을 학살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이죠. 이 간도 참변까지 같이 묶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좌진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청산리 대첩에 관련된 설명이니까 맞죠?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맞습니다. 독립전쟁 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서로군정서군을 중심으로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작전을 펼쳤다. 서로군정서군이 아니죠. 북로군정서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군 부대 이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그 청산리 대첩의 북로군정서군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19세기 후반 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에 대한 설명이래요. 불평등 조약. 잘못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19세기 후반이면 1800년대 후반쯤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은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근데 이 강화도 조약부터 이제 불평등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보기를 먼저 한번 볼까요? 3번을 먼저 보시면 최초의 불평등 조약을 1876년 이때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그 해거든요. 일본과 맺은 조일수호 조규 혹은 병자수호 조규라고 불리는 강화도 조약
이 강화도 조약이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그럼 뭘 통해서 이게 불평등 조약이라는 걸 알 수 있냐?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 중에 해안 측량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치외법권 조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불평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해안 측량권은 말 그대로 우리 해안을 일본인이 측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해안인데 왜 그들이 측량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해지도나 막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나중에 측량에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해안 측량권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외법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 법에 의거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 법에 의거해서 재판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치외법권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법의 권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그들 법에 의해서 재판받으니까 이거야말로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맞는 설명이죠. 치외법권을 허용하면서 주권의 일부를 상실한 거 맞고요. 개항장에서는 외국 화폐의 사용이 허용되었다. 우리나라인데 외국 화폐가 사용되는 게 허용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개항장이라는 건 이제 문을 연 그 곳들을 중심으로 이것은 강화도 조약, 조일소 조교 부록에 이 내용에 부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부록과 관련된 그 강화도 조약을 맺고 그에 관련된 이제 또 부속 조약을 또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때 일본 화폐를 우리 개항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통과가 되죠. 일본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용이 되면 화폐 체계가 이원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침투하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다 맞는 내용이고 4번 내용 한번 볼게요. 일본과의 조약부터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어서 이후 서구 열강이 조선에서 동일한 이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최혜국 대우 조항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혜국 대우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 우리나라가 B라는 국가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B라는 국가에 가장 좋은 대우를 해준 그런 내용들을 다른 나라하고 맺을 때도 C라는 국가, 뭐 D라는 국가하고 조약을 맺을 때에도 얘네한테 주었던 가장 좋은 조건들을 얘네한테도 똑같이 적용해주고 얘네한테도 똑같이 적용해준다라는 거예요. 즉, 뭐 이 나라에게 치외법권을 허용해주면 다른 나라도 그걸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간 건 일본과의 조약이 아니라 미국과의 조약입니다. 미국과의 조약에서부터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조약의 이름이 뭡니까?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되겠죠? 1882년에 체결된 조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한말 최초의 항일 의병운동의 원인을 골라서 묶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한말 최초의 항일 의병운동이에요. 항일 의병운동은 말 그대로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는 의로운 병사들입니다. 이 의병들은 정식 군인은 아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항거하는 그런 병사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한말 의병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병들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 의병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을미 의병이 있죠. 1895년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을사의병이 있습니다. 1905년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미의병이 있죠. 이 정미의병은 1907년에 일어난 의병부대이죠. 왜 일어나게 되었나 그 원인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볼게요. 을미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우리가 익숙하죠. 을미년 하면 을미사변이 있었던 해입니다. 우리나라 국모였던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을미사변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을미사변. 또
을미사변을 일본이 일으키게 되고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을미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을미개혁에서도 많은 그런 유생들의 반발을 불러온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단발령이에요. 우리 원래 이제 상투를 틀고 있었는데 이 상투를 자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정신을 자르겠다라는 일본의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의병, 을미의병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을사의병은 을사년에 뭐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을사조약, 을사늑약이 있었던 시기이죠.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도 하고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데 강제로 체결되었다라고 해서 늑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을사늑약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죠.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통감부를 설치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을사늑약에 이제 쓰여 있는데요. 이것에 반대해서 우리나라 외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갔다는 거 굉장히 큰 내용이에요. 거의 우리나라의 주권이나 다름없는 다른 나라하고 외교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이 가져갔다라는 거니까 그거에 반대해서 을사의병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정미의병은 이 을사늑약이 무효죠. 왜? 강제로 체결되었으니까. 고종황제의 비준이 없어요. 그래서 고종황제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세계에 이를 알리려고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죠.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서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좀 얘기해야겠다라고 해서 헤이그 특사 이상설 이위종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본에게 발각이 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헤이그 특사 파견을 계기로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하게 되죠. 고종 황제 강제 퇴위.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키고 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군대 해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게 정미의병이에요.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켰는데 이 해산된 군인들이 다 집으로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의병부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의병부대가 뭘 갖추게 돼요? 무기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합류하면서 조직력과 전투력을 갖추게 되면서 정미의병부터는 이제 무기를 갖춘 군인이니까 이게 의병 전쟁화된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병 그냥 항쟁, 의병 운동이 아니라 무기를 갖췄으니까 의병 전쟁화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조금 더 나가보면 흐름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이 의병들, 이 정미의병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전국에 있는 의병 부대들의 연합이 결성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3도 창의군이에요. 이제 무기도 갖추고 전투력 조직력을 갖추니까 좀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로 진격해가지고 이 일본 앞잡이들 그리고 일본군을 다 몰아내자라고 해서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일본의 방해로 실패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일본의 방해로 이게 실패가 되면서 의병 운동이 굉장히 약화돼요. 근데 약화된 의병이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만주, 연해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권 피탈 이후에 그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일 의병 운동이 독립군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그 흐름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한번 볼게요. 최초의 항일 의병 운동이니까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을미의병과 관련된 얘기 고르라는 겁니다. 아까 을미의병은 을미사병과 단발령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인 기억 티귿 정답이 되겠고요. 을사조약은 을사의병, 군대 해산과 관련된 의병은 정미의병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개항 이후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에 파견한 사절단이 아닌 것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개항.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개항하게 된 건 강화도 조약 때예요.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제 다른 나라의 것을 받아들이자, 선진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개화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런 선진된 문물, 근대화된 그런 시설들을 보고 오게끔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 수신사,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 영선사, 그 다음에 일본에 또 파견한 사절단 신사유람단이 있는데요. 이 통신사는 일본에 파견한 문화사절단은 맞는데, 외교사절단은 맞는데, 이것은 개항 이전이죠. 개항 이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통신사는 개항 이전에는 우리의 문화가 훨씬 더 우수했어요. 그래서 우수한 우리 문화를 일본에 전수해주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파견한 사절단이라면, 일본이 문호 개방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개항 이후에는 일본이 훨씬 근대화가 빨리 이루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보고 오는 거죠. 보고 배워오는 거죠. 그게 이제 수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게 된 거죠. 통신사하고 수신사는. 그리고 영선사는 청나라의 무기 제조법, 군사훈련법 이런 것들을 보고 왔던 유학생들 그리고 사신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파견했는데 수신사하고 좀 다른 건 뭐냐? 수신사는 공개였다면, 공개적으로 파견한 사절단이라면, 공식이라고 쓰는 게 맞겠네요. 공식적으로 파견된 사절단이라면, 신사유람단은 비공식적으로 파견된 사절단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신사유람단이라는 표현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사유람단 대신에 조사, 시찰단. 일본의 그런 정부, 그 다음에 산업시설, 근대화된 그런 시설들을 보고 시찰하고 와서 고종황제에게 이제 보고서를 올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민주화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없는 거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화와 관련된 거 아닌 거. 순서도 잘 나와요. 우리나라 민주항쟁, 민주화운동 순서로도 잘 나오는데 좀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냥 이 숫자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4.19 가장 먼저, 그다음 5.16, 그 다음에 5.18,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순서예요. 물론 연도는 같지 않습니다. 연도는 다르죠. 한번 볼게요. 민주화 운동은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고요. 민주화에 반대되는 그런 사건들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9 혁명. 민주화 운동이죠.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연도 좀 알아두세요. 1960년이고요. 이때 이제 이승만이 집권했던 시기였죠. 이승만 정권의 3.15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혁명, 4.19 혁명이 있었다라는 거. 당시 이제 자유당이었던 이승만이 대통령 후보로, 그 다음에 부대통령 후보로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나왔었는데요. 이승만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는데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투표함을 바꿔치고, 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득표수 이런 거 조작하고, 사전투표 실시하고, 뭐 이러면서 부정선거가 이제 발각이 되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그 혁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죠. 1961년에 이거는 박정희의 쿠데타예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쿠데타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쿠데타 이렇게 쓸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집권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이제 독재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10월 유신이라는 게 있죠. 10월 유신. 이 10월 유신은 1972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내용으로 헌법을 고치는 거예요. 즉, 뭘 위해서? 장기 집권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 비정상적인 제도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그런 초헌법적인 그런 체제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민주화를 거스르는 그런 행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이 있는데 그거 가기 전에 하나를 더 해보면 10월 유신이 있었을 때 10월
그러니까 유신 체제 반대 운동이라고 써볼게요. 유신 체제 반대 운동이 10월 유신 이후부터 쭉 꾸준히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전개가 되고요. 대표적으로 부산, 마산에서 이루어진 항쟁, 부마 항쟁이라고도 하죠.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 있죠. 이거는 1980년에 이루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12.12 사태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나? 그 신군부의 쿠데타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에 12.16 사태로 이제 피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또 장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면서 여기저기서 또 시위가 일어나게 돼요. 광주 지역에서 또 거세게 그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5.18 민주화운동 광주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계엄령을 내리고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계엄군들이 당시 그 광주 시민들을 대거 또 학살한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이 있어요. 앞에서 다뤘죠. 6월 민주항쟁. 1987년의 사건이 되겠고요. 이건 결과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어요. 6.29 민주화 선언으로 인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 흐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민주화 노력으로 볼 수 없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4.19, 5.16 군사정변 정답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6월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흥선대원군 집정 당시 양반 유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정책으로 짝지어진 거 한번 골라보래요. 흥선대원군 언제 집권을 했습니까? 1863년부터, 63년부터 한 10년 동안, 73년까지 고종황제가 당시 고종이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되자, 12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를 하게 되자, 아빠였던 이 흥선대원군이 대신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데요. 10년 동안 섭정을 하게 되는데, 많은 개혁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호응을 받는 정책들도 있었는데, 양반이나 백성들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도 많았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양반 유생들의 불만 한번 골라보라는 거예요. 규장각 설치 나왔습니다. 규장각은 시기가 완전히 벗어나죠. 규장각은 흥선대원군 때 일이 아니에요. 누구 때입니까? 정조 때의 일이죠. 정조 때 왕실에 설치한 왕실 도서관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도서관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했던 그런 기구다라는 거, 정책 학술 연구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호포법을 실시한 거, 이거 흥선대원군 때 맞네요. 호포법이라는 건 뭐냐면 호마다 포를 징수하는 법입니다. 즉 이전까지는 양반들은 군포를 내지 않았어요. 누구만 내냐? 그냥 일반 그런 양인들만 내는 거죠. 그런데 호마다 포를 내게끔 함으로 인해서 양반이건 상민이건 상관없이 양반들도 포를 거두게 하는 거죠. 집마다 포를 군대 안 가는 대신 이렇게 군포를 거두는 제도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양반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냥 단순히 한 포 내고 뭐 두 포 내고 이게 불만이 아니라 한 필 뭐 두 필 이렇게 내서 불만이 아니라 상민과 차별화되는 대표적인 게 우리는 군포 안 내는 거 이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 차별성에서 무너지면서 양반들이 어떻게 우리하고 쟤네들하고 똑같냐라고 하면서 큰 불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서원철폐. 이것도 역시 양반들이 불만을 가진 사항 맞습니다. 당시 서원이 한 전국에 600여 개가 되는 서원들이 있었는데요. 이 서원은 어떤 기구예요? 선현에 대해서 제사를 하고 학문을 연구했던 기관입니다. 양반들이 맨날 모여서 공부했던 곳이죠. 근데 이 서원들이 면역의 혜택을 누리면서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곳이 되었고요.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게 되자 흥선대원군이 공자가 다시 살아온다고 해도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용서치 않겠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서원을 철폐하게 된다는 거. 600여 개의 서원 중에 47개의 서원만 남기고 다 철폐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변사를 강화시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비변사 강화가 아니라 이거를 굉장히 축소시키고 약화시키게 되는 거죠.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 바로 이전까지 1862년까지 세도 정치가 굉장히 극심했던 시기였어요. 아셔야 됩니다. 순조, 헌종, 철종 시기 이 시기 동안 세도 정치가 굉장히 극심했던 시기인데 흥선대원군이 이 세도 정치를 뿌리 뽑고자 세도 정치와 이 비변사가 굉장히 결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세도 가문들의 그런 주역들이 비변사를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시 왕 밑에 최고 회의기구 원래 조선에서는 의정부죠. 근데 의정부의 권한이 약화되고 이 비변사가 최고 기구로 이제 최고 기구화 되면서 많은 부정과 부패가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와 군사를 한데에 모으니까 권력이 집중되니까 권력 남용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비변사를 축소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대로 정치는 의정부에서 그리고 군사는 삼군부는 없어졌는데 다시 이걸 부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비변사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갑오개혁 당시 단행된 내용으로 짝지어진 내용들을 한번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갑오개혁 1894년에 이루어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진 근대적인 개혁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갑오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신분제가 폐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이 뿌리 뽑을 수 없었던 이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화되면서 근대사회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오개혁 다른 내용들도 많은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하면 신분제 폐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집강소의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강소는 갑오개혁과는 관련이 없고요.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운동 때 만들어진 그런 자치기구죠. 농민자치기구예요. 농민자치기구입니다. 전라도 53개 고을에 설치했던 농민자치기구로서 이 동학농민군들이 정부에 요구했던 그 패정개혁 12개조라는 내용이 있어요. 패정개혁 12개조. 과부의 재혼을 허가해라. 농민들에게 골고루 토지를 나눠줘라. 이런 내용들을 스스로 실현하기 위해서 전라도 53개 고을에 설치했던 기구가 되겠습니다. 집강소는 동학농민운동하고 관련이 있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제왕권이 강화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갑오개혁은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개혁이었습니다. 왕실사무와 왕실과 정부를 분리하는 거예요. 왕은 왕이고 정부는 정부고 이게 분리하는 거예요.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재정은 왕의 재정이고 정부의 재정은 정부의 재정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실의 권위를 약화시킨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제 왕권의 권한이 약화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왕실 사무와 정부의 사무를 분리시키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을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갑오개혁에서는 신분제 폐지와 함께 과거제 폐지 이런 내용들 도량형 통일, 조세제도 개혁 이런 것들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19년. 1919년 하면 아이고 3.1 운동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1919년에 3월 1일 3.1 운동이 있었는데 이 3.1 운동은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의 그런 그 독립운동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립이 바로 되었습니까? 못 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그러니까 보다 더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출범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예요. 알아두세요. 한국광복군은 1940년에
창설이 됩니다. 근데 이게 창설된 건 상하이에서 창설된 건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게 충칭,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옮긴 이후였어요. 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 한국광복군을 창설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수립되었다라고 나왔는데 방금 얘기 드렸어요. 민족유일당 결과가 아니라 3.1운동의 결과. 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요. 민족유일당 운동을 제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문제 풀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써놓기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간회라고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수립된 건 신간회인데 이 신간회에 대한 설명은 다음 문제 풀면서 자세히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이다라는 거 맞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 있었습니다. 공화정을 지향하는 정부였고요. 근데 연통제와 교통국 등의 비밀 행정 조직망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몰래 이제 독립 자금도 모으고 몰래 연락도 하는 그런 연통제와 교통국의 그 비밀 행정 조직망이 있었다라는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 문제 풀면서 다뤘던 개념들 있는데요. 교재 앞부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개념 숙지해 두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